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거기 양쪽 가로 2번에 보면 민법은 실제법이다 라고 하는데, 양쪽 가로 2번에 보면 재판 과정에서 재판관이 참조하는 재판 규범이고, 사인들이 법률 행위 당시 준수해야 되는 행위 규범에 해당한다. 그리고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파란색 보이시죠? 결국은 가족법도 신분법이 아니라 재산을 승계받기 위해서 정해져 있는 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가족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회가 안정이 되면서 열심히 모은 그 재산을 승계받는 사람들을 법으로 정해놓지 않으니까 막 약탈해 가더라.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민법의 구성이죠. 민법의 구성은, 자, 민법 총칙이 있고, 총칙은 통칙과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그리고 권리의 변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거기 구체적인 내용들 지금 보시지 마십니다. 지금 안 보셔도 천천히 우리 뒤에서 공부할 겁니다. 하나 공부할 거니까 가볍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물권법이 있죠. 자, 물권법이다라고 하는 건 권리의 주체인 인이, 요 인은 우리 같은 사람, 자연인이 있고, 권리의 주체는 인으로서 자연인이 있고, 우리가 설립한 법인이 있어요. 이런 권리 주체인 인이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 이걸 물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권리의 객체는 물건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총칙에 요거만 구성하고 있다, 요거만 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 물건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권이다라고 하는 건 권리의 주체인 인이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인데, 그 권리를 우리는 지배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지배권이다라고 하는 건 권리의 주체가 권리의 객체인 물건을 지배할 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소유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이든지 똑같은 거예요. 자기 소유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직접적으로 지배한다.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다 써드릴까요? 첫날이니까.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지배하느냐?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직접적으로 지배를 한다. 지배하는 목적이 뭐냐? 이 배타적으로 지배한다의 의미는 내가 지배하는 동안은 타인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형태의 지배를 얘기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지배한다는 얘기는 타인의 도움 없이도 완벽하게 내 권리로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물건이라고 하는 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과정에서도 타인의 도움이나 원조 같은 거 없이도 지배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 이로부터 나오는 이익이 있죠. 그 이익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독점적으로 향유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의 권리를 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다라고 해서 물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권의 개념은 이건 거죠. 이 물권의 출발은 물건에 대한 지배권으로서 가장 큰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게, 물권의 출발은 소유권에서 왔어요. 이 소유권, 그건 내 소유물이야, 그건 내 거야, 이런 얘기가 이제 소유권이잖아요. 이 소유권은 법학을 공부할 땐 또 이게 세분이 돼서 아주 머리 아프게 합니다. 소유권은 이렇게 세 가지 권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물건에 대한 사용, 어떤 물건에 대한 수익, 어떤 물건에 대한 처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용수익권과 관련된 것은 뭐 이용가치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공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는 머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가치, 그 다음에 이 처분권이다라고 하는 건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소유권은 이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모두 지배한다라고 해서 물건의 가치는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거 두 가지만 물건의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모두 지배한다라고 해서 이걸 전면적 지배권이고, 이렇게 전면적으로 지배하다 보니까 소유권은 완전한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이용 가치만 또는 교환 가치만 다른 사람에게 승계시켜 줄 수 있어요. 요거만 또 분리해서, 소유권 중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내 권리 일부를 떼내서 하나 만들어주는 걸 설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를 설립한다, 창설한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때 그 설인 거죠. 만들어서 정해준다. 그래서 이용 가치를 소유자가 소유권을 구성하고 있는 이용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떼내준다. 그래서 설정하는 게 뭐냐? 용익 물권인 거예요. 사용 수익과 관련된 물권이다. 그래서 용익 물권. 요거는 교환 가치를 설정해 준다. 그러면 담보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익 물권, 담보 물권. 이 말도 이제 담보물, 담보물권, 이건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돈을 빌리는데 담보 제공하시오라고 하죠. 그럼 담보 제공하면 돈 빌리기가 조금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담보 없이 돈을 빌린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갚을까 안 갚을까 의심이 되죠. 잘 안 빌려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담보를 제공하게 되면 그러면 담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채무 변제를 부담하는 보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 빌려주고 나중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여기서 내가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담보라고 얘기해. 채무 변제를 담하는 보증이다. 그게 물건으로 제시가 되면 담보물, 사람이 내가 대신 갚아주겠어라고 하면 보증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이 물건으로 갚아주겠어라고 하면 그걸 물상보증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벌써 머리 아프잖아요. 거기까지 가지 말고요. 그 담보물에 대한 처분권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즉 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변제하기로 하는 날 변제하지 못했다. 그러면 네가 나 대신 처분해도 좋아라고 하는 그 처분권을 정해주는 걸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 용익물권 3개가 있고요. 담보물권도 3개가 있어요. 용익물권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 지상권이고요. 토지에 대한 또 사용권은 사용권인데 여기 사용하는 방식하고 조금 다른 사용권, 지역권이 있고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전세권이 있어요. 담보물권은요, 유치권이 있습니다. 유치권, 이 유치권이다라고 하는 건 설명을 할 때 조금 어감은 안 좋지만 좀 유치한 권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센터에다가 자동차 정비해달라고 맡겨요. 맡기면 그 카센터 사장님이 정비 끝났으면 차 찾으러 가세요. 차 찾으러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차 찾으러 갈 때 뭘 갖다 줘야 돼요? 수리비 갖다 줘야 차 돌려주죠. 세탁소에 바지 세탁해달라고 맡겼는데 그 세탁물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리비를 줘야 찾아올 수 있죠. 수리비 안 주면 또는 세탁비 안 주면 정비공장 사장님이 또는 세탁소 사장님이 물건, 자기가 수리한 그 물건, 세탁한 그 물건 인도 거절하면서 계속 붙들고 있을 권리, 그 권리를 유치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생활 속에 가장 가까운 데는 유치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유치장. 그래, 유치장이라고 하는 건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그거에 관한 어떤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문제 해결을 좀 원만하게 하고 조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내보내지 않고 잡아두는 거 있죠. 잡아두는데 거기가 유치장이잖아요. 그거하고 개념은 같은 겁니다. 유치권이 있고요. 또 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으로서 뭐가 있습니까? 질권이 있습니다. 이 질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옛날에 이제 전당포 같은 게 있었어요. 이 전당포 같은 데서 돈을 빌리잖아요. 돈을 빌리고 전당포에다가 담보 맡기는 건 뭡니까? 시계라든지 뭐 반지라든지 이런 거 담보로 맡기는 거잖아요. 그건 거죠. 그 동산.
동산을 잡아놓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질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권.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똑같은 권능을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당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당권. 자, 이걸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 말이죠. 조금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의 물권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이거를 점유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점유권은 좀 특이해서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인정되는 권리다. 그래서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권리로 인정해 준 걸 점유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이 용익물권이다, 담보물권이다 라고 하는 건 누가 설정해 줬다고 얘기했죠? 소유자가 설정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소유권을 제한한다. 소유자가 자기의 권리를 설정해 놓고 지가 또 권리 행사하겠다고 설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이다 라고 해서 이걸 제한 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한 물권, 소유권을 제한한다. 그리고 결국은 크게 나누면 이쪽 부분은 다 소유권의 일부 권능들이잖아요. 이쪽 부분은요, 소유권과 똑 떨어진 권리예요. 그래서 이걸 본질적 의미의 물권이다 라고 해서 이걸 본권이라고 하고 요거를 점유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권과 점유권. 이 본권의 출발은 어디서? 소유권에서. 그리고 용익물권, 담보물권 중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고 점유권이 있다. 그래서 이걸 8대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벌써 쓰러질라 그러죠. 이런 것들은 처음에 접근하기가,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로 요즘에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껌도 안 되는데 지금 처음 시작할 때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서 막혀. 꼭 이걸 암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막히는데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이 이게 극복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거 암기하는 방법은요. 소, 지, 전, 지, 저, 질, 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떼내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위에다가 할까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거잖아요. 순서가 소지전지예요. 지역권 요걸 뭐라 그러고 용익물권이라고 하고 저당권, 질권, 유치권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얘네들을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유권을 지배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무슨 권이다? 제한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지, 전지, 저질, 유점. 소지 누구와 전지 누구는 저질이 있다. 얼굴에 점 있다. 만약에 진짜 얼굴에 점 있어서 저질이면 제가 대한민국 최고 저질일 겁니다. 사항저질. 그냥 조금 암기하면서 약간이라도 모티브 좀 잡으라고 말씀드린 거지. 뭐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비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수업 전반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제가 여기서 암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여러분에게 조금 불편하게 들린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여러분을 뭐 어떻게 흠집내거나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데서 발끈하셔갖고 막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저도 수업하는데 조금 뭐라 그러나요? 영향을 좀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수업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요. 뭐 소지 누구, 전지 누구 얘네들은 얼굴에 점 있죠? 뭐 어떤 사람은 뺐던데 최근에 그래서 저질입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하자는 얘기야. 소지, 전지, 누구는 저질이다. 얼굴에 점 있다. 저질, 유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눠본다. 그럼 이게 물건 8개고 그럼 이거 뭐야 이거. 그래 어떻게 구성됐고 어디다 쓰는 건지는 여기서 설명을 했고 한 방에 암기해버리고 이제 역으로 나가는 거죠. 이런 거는요. 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할게요. 그래서 물건이다라고 하는 거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127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배타적이고 직접적인 지배권이다. 지금 여기서는 줄치지 마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건들은 법으로 다 정해놨다라고 해서 거기 동그라미 3번이 보이실 겁니다.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라고 하고요. 그 밑에 이제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이 강행 규정이다라고 하는 건 둘이 어떤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거 규정 이상한 게 있네. 이 규정 적용하지 말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지네끼리 이렇게 얘기했어도 그 규정은 무조건 적용이 된다. 그럼 그걸 강행 규정이고 임의 규정 있잖아요. 임의 규정은 여기 이상한 규정이 있네. 에이 이게 적용하지 말자.
라고 둘이 합의하면 적용 안 해도 되는 규정을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또 법률 용어로 얘기하면 당사자 합의로 배제하느냐,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하지 못하느냐, 뭐 이런 얘기로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 나오는데, 강행 규정은 우리가 거래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이고, 여기에 위반하면 무효가 원칙이다. 물론 무효가 아니고 유효인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강행 규정 또 단속 규정과 뭐 효력 규정, 이게 지금 하지 말자고요. 하지 말고 임의 규정은 당사자 합의로 적용하지 말자라고 빼버릴 수도 있는 규정이다. 여기까지만 보시고, 물건은 이제 총론, 강론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8개의 물건은 특징이 뭡니까?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한 내용은 물건의 공통적인 내용이다라고 해서 이걸 총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는 각각 물건의 개별적인 효력이다라고 해서 이걸 강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론, 강론 이렇게 나눠지고, 물건 강론은 거기 민법상 물건은 8개 거기 표에다가 지금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수업할 때 쓰기 위한 소지, 전지, 저진류 점 얘가 훨씬 더 편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채권법. 그래서 채권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물건은 여기서 봤고, 그러면 채권은 요게 구성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채권이라고 하는 건, 자, 권리 주체인 인이 또 다른 권리 주체인 인에게 야, 나에게 줄 거 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급부 청구권이다. 급부 청구권이다. 인 그러니까 좀 복잡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자? 그러면 갑을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자. 또 어떤 분들은 갑은 무조건 권리자고 을은 무조건 의무자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안 돼요. 최근에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갑질이다. 뭐 이거 저 세계 뭐 저 위키리스인가 뭐 어딘가 세계 뭐 어디 사전에도 올라갔대요. 갑질. 그래서 영어로 용어 사전에. 근데 어쨌든 급부 청구권이다. 이 급부라고 하는 건 특별한 행위를 나에게 해 주시오라고 하면 자기고, 그 행위는 더 이상 하지 말아 주시고 나에게 요구하지 말아 주시오라고 하면 그거를 부작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자를 채무자 내지는 권리자, 죄송합니다. 채권자. 이게 다 헷갈리네요. 채권자 내지는 권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 의무를 가지는 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채무자 또는 의무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 급부는 특정한 행위를 해 주시오, 특정한 행위는 하지 말아 주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이제 권리 위주로 법이 쓰이다 보니까, 그러면 채권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 채권은 뭐 급부물이 어떤 거냐? 이 급부물에 대해서는 특정물이 있고 종류물이 있다.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정물, 종류물, 금전채권, 추상적으로 선택채권, 뭐 쭉 있죠. 이런 것들 채권의 종류. 채권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채무 불이행이 있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 채무 불이행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채무 불이행을 해소하는 방법,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를 요구해야 되는데 채무자가 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빼돌릴 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채권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해서, 그 채권 중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럼 계약법. 이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권리, 그 계약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매매도 있고 임대차도 있다. 그 다음에 도급계약도 있고 위임계약도 있다. 그 다음에 채권의 발생 원인이 또 부당이득에 의해서 채권을
또 불법 행위에 의해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이 채권법 강론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채권법 총론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강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것들이 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야 되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책으로 보니까 128페이지에 채권법이다라고 하는 거 급부청구권이다라고 얘기하고, 채권법도 총론, 강론이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요거를 이제 계약관계다라고 하는 거고, 기타 권리 의무 관계다. 이건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건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계약은 이거 말고도 11가지 계약이 다 더 있는데, 모든 시험에 이거 위주로 내고, 이건 또 우리 시험범위에서는 빼겠다고 해요. 빼겠다고 하면서 용어는 차용에다가 많이 써요. 어디서? 이 총론에서. 용어를 차용에다가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용어를 차용에다가 많이 써도 답은 항상 이 내용에서 나오지 여기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많이 안 받아도 된다 라고 해서 물권법에서 8문제, 채권법에서 8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 공부할 내용이죠. 자, 그리고요 128페이지에 가면 이제 민법 통칙이 나오죠. 민법 통칙, 여기서부터가 이제 민법의 법원이다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의 법원은 자,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